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딸 하나를 둔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아내는 아주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저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늘 아래 가족이라곤 딸 하나밖에 없었어요. 28, 어린 나이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사고였어요. 아이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뗐는데, 내가 지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혼자 해낼 수 있을까? 답답함과 막막함에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빵긋빵긋 웃고 있는 아이를 보며 견디고 이겨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두고 어디든 갈 수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와 저는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가 좋아서 쫓아다녔어요. 아내는 동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제가 첫눈에 반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그 동네 남자들은 다 아내를 좋아했어요. 그만큼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남자 중에 왜 나랑 데이트해줬냐고 언젠가 아내에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자 아내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는 다정한 사람이 좋아. 당신은 다정해 보였거든.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정한 애인이자 남편이 되었는지는 아직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아내와 저는 1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사실 저는 빨리 결혼하고 싶었지만 당시에 아내가 23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애가 1년째 되던 날 장미꽃과 목걸이를 사갔었는데 아내가 섭섭하듯 말하더군요. 나는 이게 반지인 줄 알았는데? 하고 말이죠. 저는 당시에 아내가 어리기도 했고 또 저도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태가 아니니까 결혼해달라고 하기 미안해서 말을 하진 못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제가 언제 꺼낼지 기다렸다면서 말이죠. 저희는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저나 아내나 둘 다 평범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고 딱히 뭔가를 재고 따지고 하는 가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바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정말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는 게 이런 말인가 싶을 만큼 말입니다. 회사를 다녀오면 집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문을 열면 훅 하고 들어오는 따뜻한 온기와 배가 고파지는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웃으며 저를 반겨주는 예쁜 아내. 정말 꿈만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 행복했어요. 출근하기 싫다. 당신이랑 아연이랑 셋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있고 싶다. 그러면 아연이 분유값은 누가 벌어? 그치. 우리 아연이 먹여 살려야지. 딸아이의 이름은 아연이었습니다. 자기 엄마를 꼭 빼닮아 정말 예뻤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정말 예뻤습니다. 보고 있어도 자꾸 보고 싶어서 눈을 감는 게 아쉽다고 느껴질 만큼 말이죠. 제가 너무 많이 행복했나 봐요. 하늘이 그런 저를 시게 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 번도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한 적이 없어서 받기 전부터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금 당장 사거리 큰 병원으로 와요. 무슨 일인데요? 일단 와서 이야기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회사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냥 박차고 나와 그대로 택시를 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제 차로 운전을 해서 가려고 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차키도 제대로 못 꽂았거든요. 그래서 회사 동료가 택시를 잡아줬어요.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은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침대 하나를 둘러싸고 있던 처가 식구들, 그리고 오열하고 있던 처제와 장모님, 미동도 없던 하얀 이불이 덮인 누군가의 하체, 그리고 다가가도 얼굴이 보이지 않게 하얀 천으로 덮어뒀던 그 누군가. 누군가의 얼굴을 흰 천으로 덮어놓은 그 장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우뚝 섰어요. 그리고 멍해졌습니다. 발을 한 발도 앞으로 뗄 수 없었어요. 온몸에 피가 싹 빠져나가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형부, 언니가. 처제도 그 이상은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멍한 얼굴로 겨우 발을 떼었어요. 그러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눈을 감고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뜨니 이미 빈소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빈소로 내려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런 저를 처제가 말렸어요. 지금 형부만 슬프고 형부만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엄마도 아빠도 저러고 있잖아요. 그 말에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돌려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봤어요. 세상에 사람이 그런 표정을 지을 수도 있구나 싶을 만큼 처참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오열했습니다.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대낮에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아내를, 그것도 인도를 멀쩡히 잘 걷던 아내를 그대로 차가 덮쳤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언니는 애는 멀찌감치 밀었더라고요. 아내는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끌고 가던 유모차는 멀리 밀어버렸다더군요. 그래서 아이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고 말이죠. 처제가 딸아이를 저에게 안겨주기 전까지 저는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아든 순간 생각했어요. 그 순간에도 필사적으로 지켜낸 우리 아이를 내가 어떻게든 잘 키워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음주운전자는 절대로 죽어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응징하는데 정말이지 사력을 다했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형편에 맞지 않은 비싼 변호사까지 써가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의 형량은 정말 약하더군요. 사망사고였고 제가 정말 사력을 다해 겨우 10년형을 받아냈지만 그마저도 항소에 7년으로 줄어들었어요. 한 가정을 박살내고 24살밖에 되지 않은 꽃같은 아내를 한순간에 앗아간 것 치고는 너무 낮은 형량이었어요. 눈물을 호소하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도 해봤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의 불행과 부조리함에 무감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법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법은 믿을 수 없다고 말이죠. 마음 같아서는 제가 그 음주운전자를 죽이고 싶었지만, 그리고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저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눈만 깜빡이며 저를 쳐다보는 아내를 꼭 닮은 예쁜 딸이요. 자네가 이렇게 넋을 놓고 있으면 아연이는 우리가 데려갈 수밖에 없네. 안 됩니다. 제 딸이에요. 그러면 잘 키우게. 엄마도 없는데 아빠도 이렇게 정신을 놓고 있으면 애는 누가 제대로 키우냔 말이야. 애가 대체 무슨 죄라고. 나는 내 딸이 남기고 간 손녀가 불행하게 크는 건 절대 못 봐. 자네가 계속 이렇게 사람 구실 못하고 있으면 내가 데려갈 걸세. 당시에 저는 술로 나를 지새우거나 괴로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던 날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딸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장모님의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아이가 무슨 죄야. 이 예쁜 아이를 이렇게 키울 수는 없어. 아내가 어떻게 지킨 아이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아이를 키웠어요.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해 좋다는 건 다 해줬습니다. 분유도 제일 비싼 것, 어린이집도 좋다고 소문난 집, 남들 하는 건 먹는 거 다 해줬어요. 엄마 없는 티가 난다는 소리를 듣게 하지 않기 위해 정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 덕에 아이는 정말 밝게 자랐어요. 부족함 없이 말이죠. 그리고 얼굴뿐 아니라
성격과 마음도 지 엄마를 쏙 빼닮아 고왔습니다. 나는 엄마가 없어서 엄마의 빈자리를 느껴졌다거나 그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어릴 땐 그게 아무렇지 않았는데 자라면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겠더라. 그러기 위해서 아빠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지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어. 제 생일에 처음 받은 아르바이트비로 예쁜 티셔츠를 사주며 딸아이가 그렇게 말했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그렇게 마음씨가 고운 아이였습니다. 딸아이는 공부도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갔는데 그 합격이 발표가 된 날 장모님께 그 사실을 말해드리니 우시더라고요. 장모님도 저에게 참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혼자서 이렇게 곱게 잘 키웠다고 말이죠. 정말 고맙네. 자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미정이도 하늘에서 자네에게 고마워할 거야. 장모님께 그 이야기를 들은 날 오랜만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언가 마음의 짐을 덜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물론 딸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잘 키운 건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보란 듯이 잘 키워야겠다. 이런 악도 있었던지라 말입니다. 딸아이는 그의 보상이라도 하듯 착하고 예쁘고 다 잘하는 아이로 컸어요. 모두가 어쩜 저렇게 컸냐는 말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할 만큼 말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내내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었어요. 공부도 너무 잘했고 말이죠. 그런 딸아이와도 마찰이 한 번 있기는 했어요. 바로 대학에 갈 때였습니다. 저는 실력에 맞춰서 좋은 대학에 가길 원했고 딸아이는 국립대를 들어가려 했어요. 등록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하게 하기 위해서였겠죠. 저는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안 된다. 무조건 성적에 맞춰서 가. 아빠, 그 학교도 좋은 학교야. 유명한 학교인 거 알잖아. 그래도 안 돼. 나는 네가 등록금 걱정해 뭐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낮추거나 포기하는 꼴 못 본다. 아빠는 만약에 네가 그러면 죽을 때까지 후회할 거야. 나는 정말 괜찮다니까. 안 돼. 딸아이는 고집을 부렸지만 제가 정말이지 결사반대했어요. 그래서 사립대에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결정이 그렇게 후회가 될 수가 없네요. 바로 그 학교에서 자기 남편 될 사람을 만났거든요. 같은 학교 사람이라고 했어요. 동기 소개로 만난 그 남자는 집도 저희 집보다 여유롭고 부모님도 두 분 다 공직에 계셨습니다. 첫 만남에 굉장히 바르게 자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어? 아빠, 내 나이가 28이야. 아빠는 그 나이 때 내가 태어났잖아. 그때랑 요즘이랑 같니? 요즘 28이 얼마나 빠른 건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딸아이를 보내는 게 섭섭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딸아이도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한다고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내가 더 자주 오고 더 잘할 건데 뭐. 그 말에 제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쉽다는 이유로 이렇게 좋은 혼처를 물릴 수는 없다고 말이죠. 결혼식도 굉장히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됐습니다. 사돈댁에서 저희 딸아이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솔직히 어머니 없이 아버지 밑에서 컸다고 해서 만나기 전에는 편견이 조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나고 보니 이렇게 마음에 쏙 들 수가 없더군요. 어쩜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제가 잘 키운 게 아니라 본인이 잘 큰 거죠. 그게 그럴 수가 있나요? 이게 다 사돈 어르신이 잘 키우셔서 그런 거죠. 맞아요. 저는 세상에서 저희 아빠 같은 아빠를 본 적이 없는데요. 상견례 자리도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혼수나 예당 같은 것도 부족하지 않게 해서 보내고 싶었지만 사돈댁에서는 본인 집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결혼식도 격식만 갖춰서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치르고 싶다고 하셨고요. 집안 분위기나 사돈 어르신들의 분위기, 그 모든 게 완벽하리 마치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도 그렇게 잘 치르고 두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이도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온 뒤 제 손을 잡고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되었지만요. 아버님, 제가 아연이한테도 아버님한테도 정말 잘하겠습니다. 사위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들이라 생각하고 대해주세요. 말뿐이라도 고맙네. 정말이라니까요. 말뿐이 아니라는 거 살아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사위는 정말 그 말을 지키려는 듯 몇 년간 저에게 정말 잘했어요. 제가 바둑을 두는 걸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기원에 가서 바둑을 배워오기도 하고 제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며 억지로 끌고 등산을 함께 다니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그 댁은 사위를 정말 잘 봤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짜 아들인 줄 알겠구먼. 아들이랑 아버지도 이렇게 사이 좋은 집안 잘 없어. 제가 사위복이 있나 봐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위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들이 있다면 이럴까 싶을 만큼 말이죠. 딸아이가 시집을 가면 그 전보다 외로워질 걸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부쩍부쩍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건 딸아이가 임신이 잘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3년이 넘어가자 저도 내심 걱정이 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해. 엄마가 마음이 편해야 아이도 찾아오는 거야.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해. 병원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며. 엄마 아빠 둘 다 아직 젊고 건강한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나는 아빠 없으면 어떡하나 정말.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대화가 딸아이가 웃으며 한 마지막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딸아이가 어딘가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해졌거든요. 저는 사실 그 모든 게 임신이 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안 한 게 맞네요. 괜히 스트레스 받는데 저까지 물어봤다가 더 신경 쓰게 만들 것 같아서 말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될 수가 없네요. 그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아이를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 시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딸아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도 달라졌거든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꼬박 집으로 찾아왔던 사위는 그쯤부터는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안부차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어요. 네, 아버님. 그리고 오랜만에 건 전화에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어딘가 차갑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하고 넘겼지만 말입니다. 자네, 요즘 통 연락이 없어서 내가 안부차 전화해봤네. 잘 지내지? 그럼요. 잘 지내고 있어요. 찾아뵈야 하는데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조금 한가해지면 갈게요. 오라는 말이 아니고 안부가 궁금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아연이한테 무슨 일 있나? 왜요? 무슨 일 있다던가요? 아니, 애 표정이나 기분이 영 좋지 않아 보이는 게 걱정돼서. 제 말을 듣던 사위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말을 했습니다. 아마 병원에 갔다 와서 그럴 거예요. 이 정도로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거면 난임 치료를 받아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역시 그 일 때문이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를 천천히 가져도 상관없고 또 없어도 괜찮다고 했는데 아시잖아요. 아연이 꿈이 좋은 엄마인 거. 그래, 알지. 딸아이는
유독 엄마가 빨리 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게 본인이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 거인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티는 내지 않았지만 그게 느껴졌달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딸아이에게 안부 이야기를 묻는 것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도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왜 사람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날 날씨라던가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어디서 뭘 하던 중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고 확실하게 각인되듯 기억에 남잖아요. 저는 아내가 죽던 날 그런 것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제가 뭘 입었고 그날 날씨가 어땠고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 인생에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걸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와서도 안 되고 말이죠. 하지만 하늘은 야속하게도 저에게 그런 날이 또 오게 만드셨습니다. 정말이지 야속하게 말이죠. 일을 하는 와중이었어요.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툭 먼저 전화하는 일이 없어서 반가운 마음에 바로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밝은 목소리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딸, 무슨 일이야? 하지만 제 목소리를 들은 상대방은 말이 없었어요. 제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딸, 이하연 씨 보호자 되십니까? 저는 다시 한번 그 끔찍한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일 말이죠. 손발이 차가워지고 덜덜 떨리는 그 기분이요. 네, 제 딸아이 됩니다만. 지금 당장 병원으로 좀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저에게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그 불행이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향했던 그날은 제 속도 모르고 날이 화창하기만 했어요. 그런 날 손을 덜덜 떨며 병원으로 가는 제 모습이 어딘가 현실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병원 응급실에서 30여 년 전 아내의 마지막을 보았던 그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봐야만 했습니다. 흰 천에 둘러싸인 채 핏기가 싹 가신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 누워있는 제 딸아이의 모습을 봐야만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그런 저에게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자살하셨습니다. 자살이라뇨?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 딸이 자살이라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딸은 자살할 아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멍하게 중얼중얼하자 경찰이 저를 굉장히 안쓰러운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경찰분도 가족 중에 자살한 분이 있다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같이 계시던 곳에 있던 유서입니다. 딸아이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의미심장한 말에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저도 알던 아이였습니다. 너무 걱정되어서 경찰에 신고했고 문을 딸고 들어갔더니 딸아이는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뒤였다고요. 그리고 딸아이 옆에 이 유서가 있었다고 말이죠. 아버님. 그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 아는 척을 해왔습니다. 이미 눈물로 어은 얼굴이 범벅이 된 상태였어요. 제 손을 잡고 엉엉 울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눈물도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멍하게 물었습니다. 왜? 아연이가 왜? 제 그 말에 딸아이의 친구가 소리쳤어요. 이현우 그 개새끼 지금 안 왔죠? 그 새끼 어딨어요? 이현우. 그는 제 사위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사이가 왜? 아버님, 너무 놀라지 마시고 들으세요. 딸아이의 친구는 울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기절했어요. 사위는 바람이 났다고 합니다. 같은 회사 여직원이었는데
1년 전쯤부터 딸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쉽게 이혼할 생각을 못했다고요. 처음에는 그 개새끼가 실수라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울면서 빌었대요. 아연이는 여태 봐온 것들이 있으니 그 말을 믿었고요. 바보같이. 하지만 사위는 계속 그 여자를 만나왔다고 하더군요. 나중에는 오히려 당당하게 그랬대요. 딸아이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네가 매력이 없어서 내가 밖으로 도는 건데 하면서 딸아이 탓을 하고 심지어 폭행을 행사한 적도 있었다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무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냥 인격 모독을 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간녀를 집으로 데려온 적도 있고요. 저는 뭐 그런 미친 새끼가 다 있나 빨리 탈출해라 했는데 아연이는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딸아이의 친구가 하는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더군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그때는 현실감도 없어서 분노 같은 게 일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경찰이 건네준 유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말로 차마 다 형용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어요. 아빠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말이겠죠. 다른 건 다 미련이 없고 후회가 없는데 아빠를 혼자 두고 가는 건 정말 마음에 많이 걸려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살하면 사람들은 왜 대갚아주지 않고 저런 멍청한 선택을 하냐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 사람이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끼면 삶을 살아갈 의지도 힘도 다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는 다른 걸 선택할 수 없을 만큼 말이에요. 병원도 다녀보고 우울증 약도 먹어봤는데 저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더 살아갈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제 선택이 아빠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런 선택을 합니다. 정서방은 제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믿었고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짓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상처고 아픔이에요. 단순히 다른 여자를 만난 걸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를 무시했고 모독했고 인간 이하로 취급했어요. 저를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고요.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숨 쉴 의지를 그 사람 때문에 잃은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 때문에 이토록 고통스러웠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처럼 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딸아이의 유서를 읽으면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실이구나. 이제 이 세상에 우리 딸은 없구나. 내 딸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 너무 힘들었구나. 그리고 내 딸을 힘들게 한 건 다름 아닌 사위였구나. 그런 생각들이 점점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분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그런 기분이더군요. 그리고 그 개자식은 자기 아내의 장례식에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오는 손님마다 남편 때문에 자살했구나 하고 뒷말이 됐어요. 그 모든 상황이 딸아이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져 정말 이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이 찾아왔더군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묻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마 모든 정황을 다 들은 게 분명했습니다. 안사돈과 박하사돈은 제 눈치만 보다가 죄송하다고 한마디를 했어요. 욱한 나머지 저는 옆에 있던 가방 같은 걸 던지려 집어들었고 그런 저를 딸아이의 친구가 뜯어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 무엇도 여지를 주셔서는 안 돼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소송이든 뭐든
문제로 삼아 걸었을 때 트집을 잡힐 구실을 하나라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더라고요. 그 딸아이의 친구가 없었다면 아마 저의 복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칼을 들고 사위를 찾아가거나 스스로 죽는 방법을 택했겠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딸아이 친구는 이 유서를 세상에 공개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변호사를 수임했습니다. 한쪽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이혼 소송 같은 건 성립할 수 없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을 명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령 금액이 많았다 하더라도 돈보다 더한 복수를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딸 말고는 이 세상에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딸을 잃었으니 이젠 아무것도 거칠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일단 그 두 사람을 어떻게 만나 어떻게 불륜을 했고 우리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딸의 휴대폰을 업체에 맡겨 혹시 그동안 지워진 것들이 있는지 싹 다 복구를 요청하고 심부름센터를 고용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도 사위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기어서 저에게 차라리 죽여달라고 빌게 만들어줄 생각이었거든요. 그 심부름 업체는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하는 곳이었어요. 대신 증거는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격도 비쌌고 말이죠. 사위와 불륜녀의 정체를 알아낸 다음 그들의 핸드폰을 해킹해서 모든 대화 내용과 통화 내용을 알아냈고 또 사내에서 어떤 식으로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그 사내 CCTV 같은 것들도 구해왔더라고요. 제 손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들의 치부가 생기게 된 겁니다. 원래 이 정도로는 안 해드리는데 따님분이 그놈 때문에 자살했다고 하시니 저희도 정말 최대한 알아봐 드릴 수 있는 건 다 알아봐 드린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걸 폭로하는데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최대한 그 둘에게 피해가 많이 가는 방향으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알겠다고 한 뒤 돌려보내고 그들이 준 자료들을 하나둘 살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만남은 1년쯤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같은 팀 동료로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상대방 여자인 상간녀가 신입사원으로 사이가 일하는 회사에 들어왔더군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일을 하다가 눈이 맞았고 둘이서 제 딸의 험담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걸 또 딸아이가 듣고 본 모양이었습니다. 부인이 알았다면서요. 뭐라고 안 해요? 지가 뭐라고 하면 어쩔 거야? 걔는 자기 아버지한테 말하기 미안해서 나랑 이혼한다는 소리도 못할걸? 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멍청한 여자가 다 있네? 그래서 내가 결혼했잖아. 멍청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것 같아서. 공부는 잘했다면서요. 그거랑 다르더라고, 멍청한 건. 그 외에도 제 딸아이 앞에서 보란듯이 팔짱을 끼고 다닌 일, 그리고 딸아이가 없는 집에서 하룻밤에 자고 간 일 등등 둘이서 한 사람을 어떤 식으로 농락하고 무시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사내에서 상사들을 뒷담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더군요. 누구랑 누가 사실은 불륜이네. 사실은 자기가 맨날 멍청한 상사를 뒤에서 커버해주느라 너무 힘든 애 같은 이야기들이요. 저는 딸아이 친구의 좋은 대로 먼저 딸아이의 유서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그 글은 딸아이의 친구가 써줬어요.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나서 제 친구가 어떻게 했고 제 친구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래서 결국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폭로성 글이었습니다. 그 글은 여성분이 많이 모여있는 사이트로 퍼져나가서 꽤 이슈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사위의 그 회사에도 그 글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내부에서 누가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지 사위가 저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딸아이가 죽고 나서는 장례식도 오지 않았던 그 사위가 말입니다. 아버님, 저랑 이야기 좀 하시죠. 무슨 이야기? 그 유서 그런 식으로 막 푸시면 제가 명예훼손죄로 아버님을 고소할 수도 있어요. 지금 자네가 나를 협박하는 건가?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협박이 나한테 통할 것 같나?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하늘 아래 내 딸 말고는 아무도 없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딸을 이렇게 잃었는데 죽기를 각오하지 않겠어? 그깟 고소? 그래, 100만 번은 해보게. 내가 어디 눈 하나 깜짝하나. 사위는 아무 말을 하지 않더군요. 아마 아차하긴 했을 겁니다. 저는 정말 잃을 게 없는 사람이고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사위와 전화를 끊고 그 다음은 그 두 사람의 문자 내용을 공개하는 거였어요. 일단은 딸아이를 농락했던 것 위주로 공개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워낙 적나라하고 더러워서 그 내용은 정말 금방 퍼졌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금방 퍼지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두 사람이 다니는 회사 사내 게시판에 그 대화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돈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말이죠. 그래서 나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자식을 그렇게 잃은 심정이야 부모로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둬야 할 판이에요. 얼굴을 들고 회사에 다닐 수가 없다고 매일 술만 퍼마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애랑은 정리했대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냥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돈이 저를 왜 그러냐는 얼굴로 바라보더군요. 자식 잃은 심정을 아시면 지금 저한테 용서해달라고 하실 수 없죠? 저는 그 개새끼를 지금 당장이라도 찢어 죽여도 모자란 사람인데 겨우 회사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는 걸로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용서를 하라고요. 사돈, 그리고 그 자식이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내 딸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 딸을 그렇게 잃은 아비가 무서운 게 있겠냐고. 나는 정말 무서운 것도 겁날 것도 없어요. 그 새끼 인간 노릇 못하게 죽을 때까지 사람 구실 못하게 처절하게 후회하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다 끌어내리고 나도 죽어버릴 거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본 사돈의 얼굴은 겁에 질려있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정말 제가 무슨 짓을 할 것 같았나 보죠. 그리고 그런 작정이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이만 그렇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어요. 같이 내 딸을 그렇게 조롱하고 능멸했던 그 상간녀도 똑같이 만들어줄 계획이었습니다. 알아보니 소문이 퍼지자마자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취직했다더군요. 그래서 그 회사의 사내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그 회사의 누구누구가 불륜녀라는 사실을, 그 때문에 한 여자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구구절절 적어서 말이죠. 그러면서 사위가 다니는 회사의 사내 게시판에다가도 사위가 그동안 사위가 회사 사람들의 뒷담화를 한 것들, 그리고 사내에서 미래를 나눈 장면들을 사진으로 첨부해 다 올려버렸어요. 저는 손해배상으로 전 재산을 다 내놓더라도 그들을 내 딸처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이죠. 그 두 사람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러고는 이번에는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아마 겁이 났을 겁니다. 저는 정말 잃을 게 없어 보였을 거고 또 제 손에 뭐가 더 있는지 말이죠. 두 사람은 다짜고짜 무릎을 꿇더군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라는 대로 시키는 건 뭐든 다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건 그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사정하는 두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럼 죽어. 그 두 사람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니들 둘 다 죽기 전까지는 난 그만 안 둬. 그렇게 말하고선 돌아섰습니다. 그들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저는 수천만 원을 그들에게 물어줘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사하면 따라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알렸고
새로운 곳에 취직하면 그곳에 또 따라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알렸어요. 사위는 취직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방 안에 갇혀서 나오지 않고 지낸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자신만 보면 뒤에서 자신을 욕하는 것 같다고요. 일종의 정신병적인 증세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인기피증 같은 거라나요? 안 사돈 되는 사람이 이제 속이 시원하냐며 찾아와서 저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 양반도 참 경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자기 자식이 적골이 나니 앞뒤가 없긴 하더군요. 구체적으로 사위에게 제가 한 복수는 이랬습니다. 새로 회사에 취직하면 그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어요. 이런 과거가 있고 내 딸을 죽인 사람을 채용한 회사를 욕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사라면 동네에 보이는 곳마다 붙일 수 있는 곳마다 우리 딸아이의 유서와 사연이 담긴 글을 붙여뒀습니다. 어딜 이사가도 말이죠. 그 심부름센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곧 그 동네에서 이사하고 이런 일들이 몇 번이 반복이 되니 그 집 식구들도 점점 미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특히 사위가 제일 심했어요. 어느 날은 저에게 찾아와서 그러더군요. 제가 진짜 죽기를 바라세요. 나는 자네가 내 딸의 심정을 그대로 느껴보길 바라네. 무슨 심정을요? 어떻게 이 이상으로 느껴요? 자네는 아직 살아있지 않은가? 내 딸은 살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음을 택했어. 자네는 살아는 있는 거 보니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가 보지. 살아서 숨 쉴 만은 한가 보지. 그런데 그것조차 못해서 고통스럽게 그런 마지막을 선택한 내 딸의 심정을 자네도 알아야지. 그래, 자네 말이 맞겠네. 죽어야 끝이 나겠네. 자네가 살아있는 한 자네가 내 딸보단 덜 고통스럽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 상간녀는 겁도 없이 연애를 또 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다더군요. 한동안 제가 신경 쓰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런 발칙한 짓을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혼식이 있던 날 결혼식장으로 바로 갔었어요. 제가 식장에 들어서자마자 신부의 부모님이 하얗게 질려가던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아예 들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딸은 살아서 숨을 쉬고 걸어 다니잖아요. 제 딸은 죽었는데. 제발 돌아가 주세요. 돈을 달라면 돈을 드리고 뭐 하라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결혼식만은 그냥 둬주세요. 여기서 우리의 이 결혼마저 파토나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가는 회사마다 소문내고 다니시는 바람에 이제 취직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자기 용돈 정도만 벌다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하는 결혼인데 이건 빼앗지 말아주세요. 상간녀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정말 말 그대로 헛웃음 말입니다. 빼앗지 말아달라. 배부른 소리시네요. 내 딸은 뭐 하나 주고 빼앗고 할 수 없이 죽어버렸는데. 제 그 말에 상간녀의 부모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그들도 직감한 거겠죠. 제가 절대 그만둘 리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온 힘을 다해 막아세우는 두 사람을 해치고 손님을 한창 맡고 있는 결혼식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고, 여기 새 신부가 내 딸 죽인 살인범이라는 건 알고 결혼시키시는 겁니까?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한창 손님과 인사 중이던 신랑과 신랑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분들이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상간녀의 부모님들은 한 분은 저를 잡고 있었고 한 분은 체념한 듯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저기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새 신부가 저지른 불륜의 피해자요. 내 딸은 자살해서 이 세상을 뜨고 없는데 저 상간녀는 지금 결혼한다니 내 복장이 안 뒤집히고 버티겠소. 나는 이 결혼 그냥 못 둡니다. 제 그 말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게 들렸습니다. 진짜냐? 정말 불륜을 했냐? 진짜 그걸로 사람이 자살했냐와 같은 말들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십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민이가 그럴 리 없어요. 사람을 착각하신 겁니다. 착각 같은 소리 좋아하시네. 자네도 내가 구해주는 거니까 잘 들어. 내 딸이 사위랑 사는 그 집에 와서 며칠 동안 붙어 먹으면서 우리 딸 조롱하던 여자야, 저 여자가. 그렇게 사람을 모욕했다고. 내 딸이 그걸 못 견뎌서 자살했고, 그 일로 회사도 그만두고 소문이 다 나서 어디 취직도 못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던 거 모르나?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을 그곳에서 다 소리 지르며 이야기했습니다. 밖이 시끄러워지자 나와본 그날의 신부이자 상간녀는 저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리고 그런 상간녀의 모습을 보고 신랑 측 사람들은 제가 한 이야기가 다 진짜구나 라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고 말입니다. 저는 상간녀를 보며 크게 외쳤어요. 네가 어디서 뭘 하면서 살든 행복할 것 같으면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그게 어디든 내가 나타나서 그 행복을 다 깨부숴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사람 하나 죽여놓고 행복해질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살아있는 것도 고통스러워하며 평생을 힘들게 살아야지 어디서 감히 결혼하고 행복해지려고 해. 그러고 그 식장을 나왔습니다. 그 결혼은 파토가 났고 그 상간녀는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죽어야 끝날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 부모가 저에게 찾아와 멱살을 잡았거든요.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말이죠.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어차피 저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들을 바닥으로 내리꽂아 놓고 저도 죽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 딸이 없는 세상 살아서 무엇 하나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건강히 오래 살아야 합니다. 오래오래 살아서 그들이 제가 이 세상에서 눈을 뜨고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섭게 만들어줘야 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더 오래, 더 잘, 그들에게 자신들이 지은 죄를 다 알려줘야 하니까 말입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복수를 하는데 다 허비라 하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하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원동력이 아니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누군가는 또 딸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들 합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한평생을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해 살아가는 건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들을 증오하는 힘과 끝까지 복수를 해야겠다는 원동력이 아니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딸이 내가 죽기를 바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복수를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누가 뭐라든 간에 말이죠. 혹시 궁금해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서 최근 사위와 그 상간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해드리면서 사연을 마무리할게요. 사위는 대인 기피증이 심해져 이제는 집 밖으로도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돈댁 식구들은 그런 사위를 조금이나마 고쳐보려고 병원이든 어디든 데려가는 것 같다고 하는데 진전이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본인밖에 모르는 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저렇게 혼자 괴로워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며 괴로워하는 반식을 선택한 것 같아 그것도 너무 괘씸했고 말이죠. 그리고 그 상간녀는 결혼이 깨지고 아예 지방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고 또 지방이면 조금이나마 제 눈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그렇게 내려간 걸 선택한 거겠죠. 저는 그 상간녀는 한동안 가만히 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 옮긴 곳에서 다시 적응하고 또다시 살만하다 느낄 때쯤에 찾아갈 생각이에요. 그래야 또 잃게 되는 것들이 또 고통스러울 테니 말이죠. 저는 얼마 전에 딸아이가 있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수목장했거든요. 예쁘게 자라고 있는 나무를 보면서 멍하니 앉아서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들려주고 왔어요. 마치 정말로 딸아이가 옆에서 들어준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아이의 친구가 간혹 찾아와서 반찬도 챙겨주고 말동무도 데워주곤 합니다. 그냥 친구의 아빠일 뿐인데 그 아이도 참 좋은 아이예요.
나중에 혹시나 제가 남기고 갈 재산 같은 것들이 생기면 그 아이에게 주고 갈 생각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거 생각보다 슬프고 생각보다 더 아프고 외롭거든요. 저는 매일 같은 기분을 느끼며 딸아이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누군가가 제 살을 칼로 도려낸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응당 그에 따른 벌은 평생을 거쳐 받아야 하는 거겠죠. 그 두 사람에게 벌을 주는 사람은 제가 되겠고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여기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30대 나이의 유부녀입니다. 사연이라는 것을 써보기로 결심하기까지 혼자 고민도 많았고 정말 써볼지 말지를 두고 갈등을 했었는데 노트북 앞에 막상 앉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다들 유튜브 즐겨보시겠죠? 저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게 유튜브인데요. TV와는 다르게 언제 어느 때든 제가 원하는 것을 검색해서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는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런 근본적인 특징들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참 좋아하는 건 제가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만 딱 접하게 해줘서예요. 일상이 너무 피곤하거든요. 매일이 지쳐요. 외로운 건 싫은데 혼자 있고 싶은 기분이 뭔지 공감하는 분들 계실까 싶네요.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한데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저는 혼자서 있고 싶다는 바람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이런 저 같은 사람에게는 유튜브는 모든 유행을 알려주는 통로이자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들, 그런 정보들을 주지 않는 착한 친구예요. 세대별로 느끼는 바가 다를 줄 압니다만 요즘처럼 혐오가 만연한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혐오 가운데서 가장 화두인 것, 우리 사회를 쥐고 뒤흔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가난 혐오라고 봅니다. 인터넷 아무데나 상관없이 정말 아무 커뮤니티나 들어가서 월 200만 원 버는데 아이 둘 낳아도 될까요? 라는 글을 한번 올려보면 바로 체감이 되죠. 바로 댓글로 쌍욕이 줄줄줄 달리고 그런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하는 아이는 없다는 등 각종 악플들이 줄을 이을 겁니다. 요즘은 월 소득 500은 되어야 자식을 둘 이상 낳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사회 분위기 같아요. 소위 흙수저에 대한 갑론을박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듯 싶네요. 천정부지로 치솟아오르는 물가, 부동산, 출산율이 1%도 안 되는 나라의 실정이 자연스레 이해가 가죠. 출산율 못지않게 낮은 게 결혼율인데 저는 진짜 제가 어떻게 결혼했을까 참 신기하고 기막힐 따름입니다. 적다 보니까 갑자기 슬픈 예시가 하나 떠오르네요. 아시아 대륙 어딘가에 위치한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국민의 행복지수가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 수치, 이런 대단한 결과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부탄의 행복지수를 참고 삼아 행정에 반영한 지역도 있었어요. 행복지수 높기로 유명했던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최근 들어 이 수치가 곤두박질 쳤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 사유는 스마트 기기 시대가 열리면서 부탄처럼 상대적으로 빈국인 곳에도 다양한 정보가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라네요. 그 국민들이 알아버렸던 거예요. 자신들은 이 지구에서 위치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가난한 나라로 꼽히는 국가에 살고 있으며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요. 무지가 거쳐진 자리에 남은 것은 좌절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전보다 못 살게 되었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저는 그네들의 냉정한 기준에 따르자면 날 때부터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빠의 월급이 200만 원이 되지 않는 그 돈으로 내 식구가 살았어요. 저는 위로 오빠가 하나 있고요.
3살 터울입니다. 전 태어났을 때 저희 가족 살고 있던 집은 아주 오래된 연립주택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던 시기에 주공아파트로 이사를 갔죠. 그때는 저희 집이 어느 수준으로 사는 건지, 반 친구들 중에 누가 가난한 집인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 중학교 올라갔을 때 엄마가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전까진 동네 가까이 사는 아줌마들과 부업하며 저랑 오빠 간식비 정도만 버셨거든요. 엄마가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벌이에 가세를 하셨지만 저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아빠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집의 상황이 항상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 최종 학력이 아빠는 고등학교 졸업이고 엄마는 원래 똑같이 고등학교 졸업이었다가 나중에 야간 대학을 나오셨어요. 친가 외가 두 집안 다 양쪽이 넉넉지 않고 조금 궁핍한 편입니다. 그 어느 집안 사람에게서도 원조를 받을 순 없었고요. 특별히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저를 포함해서도요. 만약에 공부머리를 타고난 사람이 집안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보았을 텐데 아무도 명문대생이 없네요. 저희 오빠는 결혼해서 현재 처가살이를 하며 삽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돈을 잘 벌지 못해요. 저에겐 조카가 2명이 있는데 작은 애가 선천적으로 조금 몸이 아프게 태어났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처가살이를 오빠네가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아픈 애를 돌보는 것도 그렇고 병원비며 이것저것 금전적으로 신경 쓸 것도 너무 많았으니까요. 저는 오빠와 사이가 좋지도 않고 특별히 나쁘지도 않은 남매입니다. 집안에 돈이 없는데 부모님께선 그래도 남자가 장가를 가면서 하나도 없이 가는 건 있을 수가 없다며 모든 돈을 탈탈 털어주셨죠. 그래서 수중에 있던 집안의 재산도 전부 오빠 결혼하면서 거기에 빨려 들어갔어요. 오빠가 결혼할 때 저는 24세 사회초년생이었는데 50만 원을 축의금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 결혼할 때 오빠네는 따로 그렇게 돈을 안 보태줬었고요. 신혼생활 잘 하라며 전자레인지와 토스트기를 사줬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에 불만은 없었어요. 뻔히 오빠네 어렵고 머리 아프게 사는 거 알고 있어서요. 그냥 저희 집이 이런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는 언니 통해서 남편을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고 연애를 이어가다 보니 둘 다 자연스레 나이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이런 것 저런 것 재다 보면 결혼 못해. 결혼해서 둘이 힘을 합쳐 열심히 살아보는 거 어때? 같이 돈 벌면 우리 지금 각자 따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잖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절약하면서 우리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보자. 난 우리가 잘 맞는다고 항상 생각해왔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우리 너무 좋을 것 같아. 어찌 보면 너무 현실적이라 멋이 없는 남편의 청혼이었지만 전 아무런 가식이나 허풍 떨지 않는 그 말이 진솔하게 느껴지더군요. 하기야, 제가 결혼을 한다면 수준에 맞춰 열심히 벌고 그 크기만큼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밖엔 없었어요. 그게 최선인 것 같았죠. 저랑 남편은 1살 차이예요. 저보다 남편이 연상이긴 하지만 나이 차이가 워낙 적다 보니 친구처럼 말이 편하게 통했기 때문에 늘 공감대가 부드럽게 형성이 됐죠. 자식들 다 키워놓은 이후로 저희 부모님은 작은 빌라에서 2분이 사셨는데요. 시댁은 오래되긴 했으나 평수가 제법 큰 아파트였습니다. 저희 친정과 이런 것에서부터 비교가 된다며 시댁은 처음부터 못마땅해하는 눈치가 역력했어요. 시부모님 2분은 별로 사이가 가깝지 않았고 방을 따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누나 결혼할 때는 아무런 말씀도 안 얹으셨던 걸로 난 기억하는데 첫째라서 그랬나 봐. 처음에는 그냥 얼떨결에 결혼을 시켜놓으셔서 2번째인 나는 신경을 쓰고 싶은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진짜 별로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우린 결혼할 거고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둘이서 하는 결혼이잖아. 나도 알아, 오빠. 그런데 이번에 같이 저녁 먹었을 때 어머님께서 나한테 이런저런 핀잔을 주셨던 게 오빠가 결혼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대가 나라서 별로 내키지 않아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게 느껴져서 계속 마음에 걸려. 내가 너무 민감하게 구는 거지? 엄마가 내가 봐도 가끔은 성격이 괴팍하시긴 한데 심성이 진짜 나쁜 분은 아니야. 나 학교 다닐 때 힘들었던 일들 내가 말해줬었지. 그럴 때마다 나 전적으로 지탱해 주셨던 분이 우리 엄마였잖아. 자식 사랑이며 희생정신이 엄청난 게 바로 우리 엄마니까 분명 자기 며느리한테도 알아서 정 붙이고 잘해주시게 될걸? 당장에 금방은 안 되겠지만 시간 지나면서 그렇게 될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도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네 옆에 있잖아. 그럴게. 나도 한 성깔 한 강단하는 거 오빠 알지? 나 모르고 바보 같은 애 아니니까 나도 알아서 잘 헤쳐나가 볼 거야. 저를 향해 노골적으로 별로 탐탁치 않은 기색을 드러내셨던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걱정이 좀 있었는데요. 남편과 둘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그런 걱정을 많이 덜어낼 수 있었어요. 차라리 외모는 조금 괴팍한 인상이어도 말수 적고 이러쿵저러쿵 안 하는 시아버지가 저는 나았어요. 어쩌면 시어머니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섞지 않으시고 싶었던 걸 수도 있지만요. 하여튼 간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다짐하고 진행하면서 마음을 굳게 다잡고 인생의 2막을 준비했습니다. 성실하고 묵묵한 이미지를 지닌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신뢰감을 준 모양이었어요. 아빠랑 엄마 그리고 제 오빠까지 남편을 몇 번 만나보고는 좋은 사람 같다면서 다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는데 기어이 한 번은 저한테 듣기 싫은 얘기를 하시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난 우리 강준이가 좀 더 어린 여자를 만났으면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다만. 제가 오빠보다 나이가 더 어린데요, 어머님. 그러니까 너 31 아니냐? 여자 나이가 30하고도 하나면 어리다고 볼 수는 없지 않니? 사실 젊다고 보기에도 좀 그렇지. 그 무슨 개념이 부족하고 저기가 가득한 태도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향해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지어드리고 말았죠. 어머님, 제가 젊지 않은 거면 저보다 나이 많은 오빠는 그럼 늙은 건가요? 제가 조금 허탈한 말투로 그렇게 말씀드리니 어머니는 바로 난리를 치셨습니다. 저를 향해 품고 있었던 불만을 단번에 드러내시더라고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제가 가진 조건을 마음에 안 들어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너 결혼한다면서 뭐 들고 오는 것 하나도 없이 꼴랑 네 몸뚱이 하나 들고 오는 거 아니니? 그런데 그 몸뚱이가 나이를 많이 처먹었으니 지적을 하는 거다. 아주 정당한 지적이야. 어머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저한테 그러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혀 조금도 화내는 기색 없이 차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되려 흠칫하시면서 방금 전 본인이 욱했던 것에 민망해하시는 눈치였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강준이랑 둘이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니? 뭐랬니? 넌 정색을 잘하는구나. 저에게 책임을 돌리며 마무리하는 것에 속마음은 착잡했으나 바로 다음 주에 저희 결혼식이었어요. 거기서 무슨 말을 더 얹어봤자 이득이 있겠나 싶어 그냥 인내했습니다. 말 한마디를 더해도 무조건 저한테 손해인 게 분명했거든요. 남편의 말 맞다나 저는 남편이랑 둘이 결혼을 하는 거지
시어머니와 결혼해서 시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키며 좋은 기분을 내려고 했습니다. 날짜 맞는 무난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신혼집은 대출을 껴서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임신 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전세로 2년 살아보면서 돈을 모으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자고 남편과 둘이서 뜻을 모았어요. 방 2개, 화장실 1개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죠. 저희 집과 시댁은 같은 수원이었으나 친정은 안산이라서 상대적으로 보면 멀었습니다. 초반에 기선제압이라도 하고 싶으셨던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이것저것 참견하시고 훈수를 두셨어요. 저한테 잔소리를 오래 퍼부으신 날도 있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똑같이 밖에서 돈 벌고 들어오는 사람이었는데 같은 처지였건만 저에게만 집안일을 챙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자주 하셨죠. 아침밥은 어떻게 챙겨주고 있는지, 평일과 주말은 아침밥이 다른지, 저녁밥은 몇 시에 먹는지, 반찬은 몇 가지나 내어놓는지, 혹시 반찬을 사다 먹는 건 아닌지, 국은 몇 번이나 끓이는지,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검은 콩이 딱딱한데 충분히 불려서 밥 안 칠 때 넣는 건 확실한지, 밥 먹는 것만 관련해서도 이 정도로 아주 끝이 없게 잔소리를 이어가셨어요. 어머님, 저도 오늘 일하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오빠랑 둘이 저희가 알아서 밥 먹는 거 건강하게 잘 챙겨 먹으면서 지내고요. 집안일도 사이좋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걱정이 많으시니까 이러시는 거겠지 하고 저도 들어드렸던 건데요. 그러실 필요 없다고 분명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무슨 갓 성인 된 나이도 아니고 완전 어른들이잖아요. 세세하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라고? 아니, 저희라니? 나는 너한테 말하는 건데 왜 괜히 강준이는 같이 묶어서 끌어들여? 제가 둥글게 좋게 포장을 해도 기어이 품이 없는 쪽을 택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노골적으로 구셨던 것이죠. 말씀드렸잖아요. 오빠랑 저랑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왜 저한테만 강요하세요? 전 그렇게 세세한 것들을 원하시면 오빠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되죠. 더 좋은 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 저한테는 물론이고 오빠한테도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너보다 우리 강준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오는데 그게 어디 같다는 거야? 어떻게 똑같다고 네가 그럴 수가 있니? 돈도 더 많이 벌어오고 남자에다가 나이도 더 위인데 뭘로 따져봐도 네가 더 많이 집에서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니? 저한테 말씀하셨던 부분들 저 혼자 알아서 하지 않고 오빠한테 얘기해서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쪼르르 가서 말을 전하려고? 얘 머리 쓰는 것 좀 봐라. 땡전 한 푼 없는 집안에서 우리 집안으로 시집을 왔으면 열심히 하고 또 뭔가 기여하려고 해야지. 성질머리하고는. 한창 신혼생활을 즐겨야 할 결혼 5개월 차에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가 저런 수준이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이런 시어머니의 면모가 얼마나 불편하고 상대하기 싫은지 다 얘기하며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날을 잡고선 남편이 시어머니께 가서 그러시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구시는 게 결혼 생활에 조금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남편이 그랬대요. 그때 옆에서 대화를 들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께 안 좋은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두 분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바람에 남편이 말리고 진정시키고 분위기 환기하고 돌아오느라 애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은 그냥저냥 괜찮게 지내던 것 같아요. 명절에 한번 위기가 찾아오긴 했는데 남편이 워낙 미리 시부모님께 눈치를 보내며 미리 대응을 잘 했던지라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도 되도록 예의 차려서 시어머니를 대했고 좋아하실 것 같은 스타일의 잠바도 비싼 브랜드에서 따로 하나 사드렸어요.
잘 입겠다고 하시는 말투가 살짝 쌀쌀맞긴 했으나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시어머니와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벌인 바 있었던 저로서는 그 정도 분위기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정도였죠. 전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대로 그럭저럭 잘 지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보니까 남편의 생각도 저랑 비슷하게 동일했고요. 아휴, 난 결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실 거라곤 전혀 상상도 못했다. 사실 너한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전해 듣지 않았으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고는 끝까지 몰랐을 것 같아. 내가 민망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에휴, 그래도 점차 나아져서 다행이야. 네가 꿋꿋하게 있어줘서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당연히 저만큼은 절대 아니겠지만 남편 역시도 저의 결혼 후에 보게 된 시어머니의 태도에 적잖이 놀랐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다른 건 몰라도 자식 사랑, 아들 생각이 애틋하시던데 그런 아들 본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해주니까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생활비 조절을 항상 신경 써서 해가면서 부부가 힘을 합쳐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을 더 바라보면서 지낸 저희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어려움은 그때부터 펼쳐질 예정이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게 되고 만 것이었죠. 다름 아니라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으로부터였습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로부터 쎄하고 좋지 않은 기운을 느꼈던 것이 그대로 이어졌던 것처럼 처음에 어떤 한 사건에서부터 번져가게 된 것이 있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분이 사시는 빌라집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윗집의 수도가 잘못 터지면서 누수가 일어났던 건데요. 부모님 사는 집의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첫날에는 새는 곳만 커버를 하셨다가 점차 스케일이 커지면서 바닥에 물이 흥건해질 정도가 되니 부모님 두 분 다 집에서는 못 지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윗집에서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해왔고 피해본 만큼의 보상을 하겠다고 했기에 서로 얼굴 붉힐 일은 다행히 없었습니다만 부모님은 잠시 며칠 집을 나와 지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하에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전말은 그랬어요. 짧게 지내시는 거기 때문에 부담될 상황은 당연히 전혀 아니었고 이런 기회로 부모님과 저희 집에 있게 되어 반갑고 즐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이 흔쾌히 응해준 데다가 조금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도 그 부분을 느끼시곤 많이 좋아하시더군요. 그런데 하필이면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실 때 시어머니가 방문하셨어요. 오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겉절이 담근 김에 양 많이 했다고 한 통 나눠주시겠다면서 직접 오셨던 겁니다. 남편이 익은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원체 겉절이 종류를 잘 먹어요. 시어머니께서 갓 버무린 겉절이를 드셔보시곤 맛있게 되었다 싶어 당장 저희 집에 가져다 주고 싶으셨나 봐요. 웬만하면 저희한테 주말이나 언제 들러서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요. 잘 완성이 된 것도 그렇지만 겉절이가 익을까봐 얼른 가져오셨던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와 계신 친정 부모님과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주말도 아닌데 게다가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애들네 와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며 말씀하셨는데 딱 봐도 저희 부모님이 외출복이 아니라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인 걸 확인하시곤 감을 잡으신 듯 했죠. 둘러댈 게 뭐 있나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짧게 저희 집에서 모시게 됐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냐면서 어색하게 웃는 시어머니께 저희 부모님은 이제 남편을 지켜 세우겠답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위 잘 둔 덕분에 너무나도 편하게 지내다 가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매일 입 떡 벌어지게 대단한 고급 식당에 데려가 주는지 아주 횡재했어요.
아빠가 털털한 말투로 사람 좋게 웃으며 말씀하셨는데 시어머니가 미묘하게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전 포착해내고 말았어요. 아무리 봐도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모습이 내 아들 돈으로 호사를 누려?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그런 기색을 눈치채지 않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웃었고 가시는 시어머니를 정중하게 배웅해드렸습니다. 그때 일로 시어머니는 속에 한번 쌓아두신 셈이 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 두 분은 모두 실비보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병원 가는 걸 기본적으로 삼가면서 지내오셨고요. 저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하고 나서 친오빠가 결혼 전에 둘이 돈을 모아다가 부모님은 건강검진을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는 건강검진을 따로 돈 내고 받아보신 적은 없는 두 분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이 먹고 지내는데 그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셨었죠. 하여간 저희 친정은 그런 실정이었는데 아빠가 허리 쪽이 원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수술하기 직전 시기에는 너무나도 상태가 나빠졌어요. 병원에서 단언을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환자한테 허리 수술하자고 강하게 권장하는 경우는 드문데 저희 아빠는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게 낫고 그래야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간다고 말이죠. 병원에서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수술을 마다하나요? 저희가 수술 시켜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친오빠와도 상의를 마쳤고요. 금액의 반을 부담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 저희 부부 둘이서 먼저 결제를 마치고 나면 그 영수증을 보고 금액의 반을 차차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빠는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사돈이 허리가 워낙 좋지 않아 수술까지 받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라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전혀 걱정이 안 되었는지 다른 걸로 애를 끌어 하셨습니다. 그게 다 우리 강준이 돈 아니냐? 아유, 내 아들 허리 다 휘겠네. 젊은 나이에 허리 수술 받아야 하는 건 내 아들이겠어. 저는 그 얘기에 바로 울컥했죠. 저희가 시댁에 이 일로 무슨 지원을 받았던가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희 친정오빠도 돈 많이 보태주기로 했어요. 엄연히 따지자면 저희는 반만 부담하는 거예요. 아, 글쎄 그러니까. 너희 돈이 우리 강준이 돈 아니냐고. 너보다 더 많이 버는데 그 비율이 높지 않겠어? 세전 기준으로 그때 제 월급이 220만 원, 남편 월급은 28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추가 수당이 붙는 게 꽤 있었기 때문에 거의 300만 원 정도가 찍힐 때가 많았고요. 저보다 남편이 100만 원가량을 더 벌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말씀은 맞는 셈이었죠. 기껏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부족하고 떨어진 집안과 결혼을 해서는 양쪽에 혹 2개 달고 사는 꼴이 됐네. 아휴, 불쌍한 우리 강준이.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분 나쁜 걸 넘어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이런 대화 이어져 봤자 아무런 이득이 저한테 없을 것 같아 관뒀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씀을 해대셔도 그냥 그 앞에서 네네 하고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말았어요. 혹 2개라는 발언이 전 너무 불쾌했는데요. 아빠가 수술 후에 열심히 관리하면서 지내는 동안 엄마도 건강에 신경 쓰시겠다며 동네 공원에 나가 체조도 하시고 많이 걸으셨어요. 그러면서 방치해뒀던 자전거를 꺼내다가 타시게 됐던 거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 앞으로 빠르게 지나간 길고양이 때문에 놀라신 엄마가 급하게 앞머리를 틀었고 중심을 잃으며 길을 걸어가던 초등학생 여자애를 치게 되었어요. 그 초등학생 여자애가 자전거에 부딪힌 충격보다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게 되었죠. 난데없이 한순간에 벌어진 이 일 때문에 예기치 못한 금전적 출혈이 있었습니다. 몰래 잘 넘어가나 했는데 시어머니가 아시고는 또 한마디를 얹으시더라고요.
전 다른 것보다 그 혹 2개의 발언에 대한 정정 요구를 시어머니께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아빠에 이어 엄마로 인해 돈이 깨지게 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비극에 비하자면 앞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절대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아프게 요동치는 이 가슴의 울림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셨던 저희 아빠는 그 외에 복통을 자주 앓으셨어요. 전 이제 결혼해서 나와 사니까 자세히는 몰랐고요. 엄마의 짐작으로는 식습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꾸 복통이 일어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속이 안 좋아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종종 복통을 겪으시니까 저와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아빠가 또 배가 아프다면서 복통을 일으켰는데 어쩜 좋으니? 많이 아파 보이는데 이래도 괜찮을까? 소화제는 진작 드셨어. 그런데 배가 아프고 불편해서 지금 저녁도 건너뛰겠다고 하네. 전 남편과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통화하면서 거실 벽시계를 봤더니 시간이 8시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죠. 엄마, 지금 병원들 다 문 닫았을 것 같은데 야간 진료도 지금은 늦었어. 날 박는 대로 아빠랑 병원 가봐요. 매실은 챙겨 드셨지? 엄마는 알겠다면서 저희 보고 밥마저 잘 먹으라고 잘 자라고 인사하시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녁 다 먹고 나서 집안일하고 잘 준비 끝내놓고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늦은 시각이었는데 엄마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도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 겁이 나서. 엄마, 그러면 응급실 가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계속 아프시다고 하는 거면 큰일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응급실로 가. 전화 끊고 나서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장인어른 많이 아프신 거냐고 남편이 물어오는데 어물쩡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허리 수술로 발생된 비용 그 반을 준다던 저희 친오빠는 그때까지도 아직 다 주지 않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후로 엄마의 자전거 사고 때문에 돈 물어준 거 저희 수중에서 나갔으니 제가 남편 앞에서 아빠 아프다는 말이 제대로 안 나가더라고요. 심란하게 잠들었던 그 밤, 그게 마지막 안식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아빠는 그저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복통을 알아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아빠는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 피검사, 엑스레이랑 CT를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통과였지만 단 하나, CT 검사에서 췌장암 소견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제 심장이 불안으로 마구 요동쳤어요. 설마 아닐 거야 하면서 간절히 빌었습니다. MRI, PET, CT에 이어 초음파 내시경과 조직 검사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아빠가 최종으로 받게 된 것은 췌장암 4기 진단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병원에선 수술이 불가한 상태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차마 말 한마디를 허투루 뱉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는 제 옆에서 엄마는 거의 실신을 했습니다. 다들 믿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같이 다 그 소리를 했어요. 아빠의 혈색이 결코 암 말기 환자처럼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난 솔직히 따로 아픈 곳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췌장암, 그 무섭다는 췌장암에서도 사기라고 하니까 기분 탓인가? 이제 다른 데도 아픈 것처럼 느껴지네.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허탈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고작 가진 증세라고는 소화불량으로 느껴지는 복통 증세,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죽음을 앞둔 시한부 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 믿어지지가 않았죠. 부인하고 싶은데
오진의 확률은 너무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볼까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니었으나 옮기게 되면 거기서 또 모든 검사를 재시작한다는 생각에 걱정거리가 따라왔어요.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정도로만 시댁에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랑 어떻게 이 가슴 아픈 소식을 전달해 드려야 하나 고민이었습니다. 얘기를 나눈 끝에 남편이 시댁에 들러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그때 아무런 경황도 정신도 없기도 했고요.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많이 놀라셨어. 어떻게 위로를 건네드려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하시겠다면서. 특히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침울하게 가라앉아 있는 남편이 전해준 시부모님의 반응은 아주 정중한 것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저희 아빠를 찾아뵙고 싶은데 혹시 선물로 가져가면 마땅할 것이 있을지 그런 것도 물어보시더군요. 통화하는데 제가 계속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점점 아빠와의 이별이 실감나고 있었거든요. 한편으론 시댁에 감사한 마음도 생겨났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시부모님 두 분이 저와 가족이라는 틀 아래 묶인 관계라는 것이 느껴졌죠. 저는 온통 정신이 나가 있고 끼니를 온전히 챙겨 먹기 힘든 그 와중에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 시댁을 방문했어요. 좋아하시는 파인애플을 노랗게 잘 익은 걸로 2통 사서 가져갔죠. 시아버지만 혼자 계신 채로 절 맞아주셨는데 옷 입으신 걸 보니 어디 나가시려는 모양이었어요. 아버님, 이 시간에는 두 분 다 항상 계실 걸로 생각하고 온 건데 어디 가세요? 하필이면 내가 오늘 바깥에 볼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여기 앉아서 기다렸다가 네 CM이나 보고 가라. 이거 과일 좋아하는 거 들고 왔다고 입이 찢어질 거다. 아,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제가 파인애플 다 잘라서 통에 잘 넣어둘 테니까 아버님도 이따 돌아오시면 냉장고에서 찾아 드세요. 차가우면 더 맛있잖아요. 시아버지와 짧게 대화를 나눴고요. 용무가 있다며 시아버지는 나가셨고 저는 혼자 남아 파인애플 2통을 분해해 정리했습니다. 통에 가지런히 잘 담아놓고 시어머니께서 먼저 드실 거는 따로 분리를 해두었어요. 남은 뒷정리를 마치고 손을 씻는 도중 시어머니가 귀가하셨습니다. 저는 물소리 때문에 도어락 열리는 걸 못 들었던 거예요. 현관 쪽에서 목소리가 들리길래 시어머니가 오신 걸 알고는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죠. 시어머니께서는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쾌한 그 목소리가 담고 있는 내용을 듣고는 저는 발을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아주 좋은 일 천지라니까. 아유, 내가 그래서 요새 기분이 아주 좋아. 아유, 그런 일이 있어. 우리 아들이 혹 하나 떼어내게 된 일. 가난한 것 그 자체로 죄인 것들이 사라져야 이 세상이 밝지. 아유, 내가 어깨춤이 절로 나온다. 나중에 만나서 따로 얘기해 줄게. 통화를 종료하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방을 향해 가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제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은 엄청난 분노였어요. 세상에나 깜짝이야. 너 언제 와 있었니? 어머님, 방금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 다 들었어요. 설마 지금 저희 아빠 그렇게 되신 거 보고 신이 나신 건가요?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마른 침만 연신 꿀꺽 삼켰습니다. 제가 타오르는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니까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시고는 대체 왜 그러냐면서 뻔뻔스럽게 턱을 치켜드셨죠. 혹이요? 저희 아빠를 어떻게 그렇게 칭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호상, 어? 호상이다 이 말이지. 뭐라고요? 호상? 지금 하루아침에 시한부 환자로 전락한 사람을 두고 호상이라는 말씀이 나오시나요? 왜? 힘들게 살아오셨으니 이제 그만 가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잖아. 더 오래 사셔봤자 솔직히 말해 뭘 더 하시겠니? 아등바등 살아오셨던 인생 이쯤에서 마무리 짓는 것도 괜찮은 거야. 넌 호상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아니? 어떻게 그런 생판 남도 아니고 자기 사돈인데 그런 막말을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이 먼저 가야 돼. 당신 같은 사람이 먼저 돼지는 게 차라리 맞다고. 뭐야? 이런 미친?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그딴 악담을 퍼부어? 저의 일갈에 화가 나셨는지 울컥한 시어머니가 다가와서는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저도 눈이 돌아가서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바닥에 나뒹구셨죠. 어미, 아유 사람 살려. 아유 나 죽는다. 지 시험이 잡아먹는 며느리 때문에 나 죽는다. 나 죽어. 생호들갑 별치를 다 떠시는 그 모습을 저는 흔들림 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기분이 마치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벌레가 꿈틀거리는 걸 쳐다보는 느낌이었어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러지 말았어야지. 아무리 부족하게 여겨지는 며느리라도 그렇지. 아무리 못마땅한 사돈 집안이어도 그렇지. 이건 진짜 아니지.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해선 안 될 말이 있는 거지. 당신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어. 제가 싸늘한 시선을 던지며 조용히 말하자 고래고래 비명을 질러대던 시어머니께서도 잠잠해지셨습니다. 우리 아빠를 모욕한 값 반드시 감당하게 할 거야. 어디 두고 봐. 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선 집을 빠져나왔어요. 저를 얼빠진 표정으로 바라보는 시어머니께서는 눈길을 더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걸 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빠가 어머님과 단절해서 지내지 않는 이상 난 오빠랑 못 살아. 오빠도 이참에 나랑 정리하든가. 대신 만약 어머님을 끊어내고 날 선택한다면 나 정말 지금까지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로 오빠한테 더 노력하고 잘해줄 거야. 내 인생 오빠한테만 헌신할 거야. 이제 오빠가 선택해. 시어머니의 망발에 자책을 하던 남편은 저를 선택했어요. 인간으로서 최악의 본성을 드러낸 시어머니와는 더 이상 원만하게 지낼 수가 없다며 남편은 제법 단호해 보였어요. 시아버지께서도 저희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토록 노래를 부르며 위했던 본인의 아들을 잃게 된 시어머니께서는 낙심하셨죠. 진짜 아들을 위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던 건데요. 후회도 늦었습니다. 꼬리 내리고 저희 집 앞에 찾아온 것도 모자라서 친정엄마한테 가서 읍소하며 비셨지만 저의 결심은 변함없었거든요. 곧 전세 만기가 돼서 이사가면 몰래 가려고요. 세월이 흘러도 시어머니와의 봉합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빠의 죽음이 영원히 가슴속에 남듯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도 깊이 새겨져 있으니까요.